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지금은 지나간 상처를 딛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한영미라고 합니다. 제 사연은 뻔한 불륜 이야기 같지만 그 끝은 결코 뻔하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무더운 날 조금이라도 시원한 사이다를 느끼셨으면 해요. 몇 년 전 저는 남편 조웅찬과 함께 작은 덮밥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가게 일까지 돕는 것이 체력적으로 벅찰 때도 있었지만 우리 가족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다는 생각에 힘든 줄도 모르고 헌신했어요. 남편은 식당 일에 매진했고 장사는 꽤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일이 바빠지고 저도 아이를 키우며 매번 가게 일을 도울 수 없다 보니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게 되었는데요. 아르바이트생의 이름은 박진아였고 22살의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교에서 교육학과를 전공했는데 외모도 예쁘장했고 성격도 싹싹했죠. 저도 처음에는 아르바이트생을 너무 잘 뽑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을 잘했거든요. 남편도 만족도가 높았기에 종종 아르바이트생을 잘 뽑았다며 가치 있는 자리에서 진아를 치켜 세우곤 했습니다. 진아 덕분에 손님이 더 는 것 같아. 워낙 예쁘니까 남자 손님들도 더 많이 오는 것 같고. 그러면 저도 남편의 의견에 수긍하며 진아를 칭찬하곤 했죠. 맞아, 예쁘고 싹싹하고 우리 가게에 복덩이가 들어왔네. 저희가 그렇게 칭찬을 하면 진아는 웃으며 너스레를 떨었죠. 저 때문에 손님이 확실히 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저한테 진짜 잘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남편을 툭 치더라고요. 남편도 허허실실 좋아하고요. 에이, 그래서 지금도 잘하잖아. 더 잘하세요. 다른 가게 확 가버리기 전에. 아이고, 다른 데 가시면 안 되죠. 예, 잘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 앞에서 장난을 잘 쳤는데 사실 좀 묘한 기류를 느끼긴 했습니다. 저도 있는데 슬쩍슬쩍 선을 넘는 느낌도 있었고요.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고 당시에 저는 그저 남편이 어린 알바생의 사기를 붙돋아 주려는 것이려니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어린 친구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기특했을 뿐 두 사람 사이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아이들을 봐주시러 저희 집에 오시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육아 때문에 주말 저녁 장사를 돕기 어려웠는데 그날은 친정어머니 덕분에 오랜만에 마감 시간까지 남편과 함께 가게 일을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 계획을 들은 남편은 한사코 저를 말렸습니다. 장모님도 오셨는데 뭘 와서 일을 한다 그래. 오전에는 또 성혁이도 와서 도와주잖아. 아, 오전에만 온다는 그 남자 알바생? 그래. 그리고 진아가 요새 손이 빠릿빠릿해져서 마감도 금방 끝나. 그러니까 올 필요 없어. 남편은 마치 저를 배려하는 척하며 한사코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말대로 집에 있었지만 문득 고생하는 남편과 알바생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감 시간 즈음에 근처 카페에서 커피와 디저트를 넉넉하게 포장해 가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마감 시간 전인데도 이미 간판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오늘 바쁘다더니 빨리 문을 닫았네 생각했는데 남편 차는 그대로 있었어요. 가게 안에 여전히 있다는 뜻이었죠. 그렇게 앞문이 닫혀 있기에 뒷문으로 들어갔는데 열린 문틈 사이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평온하던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충격적인 장면이었죠. 어두운 가게 안에는 제 남편과 박진아만 있었습니다. 남자 알바생은 이미 퇴근한 모양이었죠. 그런데 두 사람은 테이블에 기대어 서로를 꽉 끌어안고 짙은 스킨십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손에 들고 있던 커피 캐리어가 바닥으로 떨어질 뻔한 것을 간신히 부여잡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데
두 사람의 역겨운 대화가 고스란히 들려왔습니다. 사장님, 이러다 사모님한테 들키면 어떡해요? 들키면 어때? 그 김에 콱 이혼하면 되지. 나는 차라리 들켰으면 좋겠다. 그냥 그 김에 이혼하고 진아랑 새 출발하게. 나도 그러고 싶긴 한데. 유부남으로서 그리고 두 아이의 아빠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내다버린 추악한 대화였습니다. 그동안 나를 속이고 내 앞에서도 시시덕거리던 것까지 떠올라 피가 거꾸로 솟았죠. 저는 불을 탁 켜며 두 사람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금 두 사람 뭐 하는 짓이야? 갑자기 불이 켜지고 제가 나타나자 진아는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남편을 향해 울부짖었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애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그동안 나 속이면서 둘이 놀아나니까 재밌었어?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제가 알게 되었으니 남편이 당황해서 무릎이라도 꿇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나눈 대화처럼 남편은 오히려 잘됐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 어차피 언젠가 알게 될 거 잘됐네. 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지금 얘기할게. 우리 그만 살자. 나 진아 없으면 못 살겠어. 저는 경악스러웠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계속해서 입을 놀리더라고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네가 여자냐? 애 낳고 펑퍼짐해져서는 네가 더 이상 여자로 안 느껴진 지 꽤 됐어.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우리 이미 남녀관계 끝난 거야. 그냥 좋게 좋게 끝내자.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고작 돌아오는 게 저런 폭언이더라고요. 한때 사랑했던 남편의 잔인하고 천박한 밑바닥을 마주하니 슬픔을 넘어 억장이 무너져 내려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식당을 뛰쳐나왔습니다. 배신감에 넋이 나간 채 밤거리를 얼마나 배회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끝내버리고 싶은 절망감이 저를 덮쳤죠. 하지만 그때 집에서 저만 기다리고 있을 두 아이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내가 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저딴 쓰레기를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해야 해? 차디찬 밤바람을 맞으며 길바닥에서 엉엉 울던 저는 흐르는 눈물을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근처 숙박업소에서 밤을 새우며 이혼 관련 법률을 미친 듯이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날이 밝자마자 섣부른 감정 싸움 대신 철저한 금융치료를 하겠다 결심하며 이혼 전문 변호사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간 저는 지난밤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변호사는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거나 남편과 감정적으로 싸우는 대신 법적으로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는 증거부터 수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임을 인지하고도 만났다는 사실, 즉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조언대로 마음을 차갑게 가라앉히고 며칠 뒤 알바생 박진아를 따로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제 옷소매 안에는 소형 녹음기가 켜져 있었죠. 약속 장소에 나타난 박진아는 죄를 지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승자라도 되는 양 당돌하고 뻔뻔한 표정으로 제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누르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신문을 시작했죠. 진아 씨, 우리 남편 애가 둘이나 있는 유부남인 거 잘 알고 있었잖아. 유부남이랑 그러고 싶어요? 증거에서는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걸 인지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일부러 저렇게 물어봤죠. 제 질문에 진아는 한치의 망설임도 죄책감도 없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 사장님 좋아해요. 그리고 사실 사모님 없을 때 제가 먼저 사장님한테 고백한 거예요. 녹음기에 담긴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진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기막힌 요구까지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사장님 너무 사랑해서 사장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어차피 사장님도 저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껍데기뿐인 결혼 생활 그만하시고 사모님이 그냥 이혼해 주시면 안 돼요?
무슨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뻔한 소리를 늘어놓더라고요. 그 철없음과 뻔뻔함에 헛웃음이 났죠. 그 상간녀도 완전 제 남편에게 푹 빠져 있더라고요. 뻔뻔한 태도에 심정 같아선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지만 일단 녹음도 해야 했고 괜히 책을 잡히면 안 됐기에 이성을 잃지 않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어려서 몰랐다고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아서 다행이네. 하지만 네가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이혼해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소매 안의 녹음기에는 진아가 유부남임을 알고도 만났다는 고의성, 그리고 자신이 먼저 고백했다는 불륜의 명백한 증거가 완벽하게 담기게 되었죠.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통해 박진아를 상대로 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소장을 박진아의 본가로 날려보냈습니다. 박진아의 부모님이 그 소장을 직접 받게 하기 위해서였죠. 소장이 송달된 며칠 뒤 진아의 집안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혀진 모양이었습니다. 박진아의 부모님은 다 교직자였는데요. 특히 박진아의 아버지는 교감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중이었죠. 게다가 박진아도 교육학과에 재학 중이었고 선생님이 되기 위해 임용을 준비하려던 참이었는데요. 그런 딸이 갑자기 35살의 애 둘 딸린 유부남 식당 사장과 불륜을 저질러 상간녀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은 크나큰 문제였겠죠. 박진아의 부모님이 노발대발하며 헤어지라고 했지만 더 큰 문제는 박진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보낸 상간소송으로 인해 박진아의 집안은 아수라장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딸의 혼전 임신, 그것도 유부남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 앞에 박진아의 부모님도 무너졌겠지만 이렇든 저렇든 이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저였죠. 며칠 뒤 박진아의 부모님으로부터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마주 앉은 그들의 얼굴은 수심이 가득하더라고요.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는 교육자 부모인데 딸이 상간녀가 되었고 또 본처인 제가 폭로할지도 모른다 생각하니 딸은 물론이고 자기들 앞길까지 막힐까 두려웠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고개를 숙이며 합의를 간청했습니다. 우리 딸이 몹쓸 짓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얼마나 놀랐는지 혼내보고 그쪽 남편 불러다가 따끔하게 뭐라고도 했는데 진아가 임신을 했다고 해서 저희도 어쩔 도리가 없네요. 위자료로 3천만 원을 드릴 테니 소송 취하 좀 해주세요. 3천만 원. 통상적인 상간녀 소송의 위자료 판결 금액을 고려해 제안한 액수였어요.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3천만 원이라뇨. 제 가정이 박살나고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잃은 대가가 고작 3천만 원입니까? 합의할 생각도 없지만 만약 한다고 치면 1억 주세요. 1억 주시면 소송 취하해 드릴 테니까. 제가 1억 원을 요구하자 진아의 부모는 액수가 너무 크다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니, 무슨 1억까지나... 아니면 말고요. 그러지 말고 5천만 원으로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제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애원했지만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단호했습니다. 1억 이하로는 합의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아니면 저는 그냥 소송 끝까지 가서 판결문 받을게요. 저도 그 편이 낫거든요. 참, 전에 박진아가 초등학교 선생님 준비할 거라고 했는데 상간소송 판결받고도 임용에 문제가 없을지는 모르겠네요. 정작 본인은 상관없는가 보더라고요. 저한테 당당하게 이혼해달라고 하는 걸 보니. 참 딸을 당돌하게 키우셨네요. 박진아의 부모는 제 말에 사색이 되더라고요. 결국 고민 끝에 박진아의 부모는 제 요구를 들어 1억 원을 지급할 테니 소송은 걸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돈이 다 들어오면 그때 합의하겠다고 했고 나중에 합의금을 확인한 후 합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씩씩거리며 저를 찾아왔죠. 야, 한영미, 너 돈에 미쳤어? 1억이라니. 1억이 무슨 애들 장난이야? 자기 딸 상간소송 당하기 싫어서 주겠다는데 그럼 안 받아? 와, 진짜 지독하다. 정말 진절머리가 나.
됐고, 돈 받았으면 이제 깔끔하게 이혼 도장 찍어. 뻔뻔하게 소리치는 웅찬을 보며 저는 여유롭게 비웃어 주었습니다. 이혼을 내가 왜 해? 나 이혼할 생각 없어. 난 이 집에서 애들 키울 테니까 네가 나가서 그 여자랑 동거를 하든 살림을 차리든 네 마음대로 해. 뭐? 너 지금 무슨 수작이야? 돈까지 받아놓고 이혼은 안 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상간소송 안 한다고 했지 이혼해준다고 한 적 없어. 참고로 내가 이혼 서류에 도장 안 찍어주면 박진아는 상간이오고 네가 그 여자랑 낳을 애는 평생 혼외자겠지. 근데 나는 이혼해줄 생각이 없어. 박진아랑 어쩌고 살든 터치 안 할 테니까 그러고 살아. 제가 법적인 아내의 자리를 절대 내놓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박진아가 임신을 무기로 반대하는 부모까지 이겨먹었는데 정작 본인은 이혼을 못해서 박진아를 미혼모 만들고 아이까지 혼외자 만들게 생겼으니 똥줄이 탔을 거예요. 박진아네 부모한테서 받는 압박도 상당했을 거고요. 처음에는 집에 물건을 던지고 생 난리를 치고 저한테 욕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다 녹취했고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혼은 안 할 거라고 다시 말했죠. 제가 죽어도 이혼은 안 해준다고 나오니 결국 기고만장했던 남편놈이 빌더라고요. 마침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원하는 거 다 해줄 테니 제발 이혼만 해달라고요. 저는 계속 모른 척하며 버티다가 최후의 일격을 날렸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고 싶어? 그럼 전 재산 내놔. 저의 요구 조건은 한치의 자비도 없었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세 3억 5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 명의를 온전히 내 앞으로 이전할 것. 둘째, 매달 아이들 양육비로 200만 원씩 지급할 것. 셋째, 네가 나 몰래 코인에 투자해둔 비상금 2천만 원을 당장 이체할 것. 넷째, 박진아에게 명품 가방이랑 옷, 호텔비 등으로 쓴 1,000만 원도 같이 내놓을 것. 제 요구를 들은 남편은 펄쩍 뛰었습니다. 너 미쳤어? 무슨 코인? 나 그런 돈 없거든? 돈 없어도 이혼하고 싶으면 돈 가져와. 없으면 니네 부모한테 달라고 하던지. 이혼은 네가 급하지 나는 급한 거 없어. 그 조건 다 안 채우면 이혼은 절대 없어. 박진아의 임신과 더불어 박진아 부모님의 눈치가 극심했을 남편놈은 결국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그는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제게 현금 3천만 원을 입금했고 아파트 명의 이전 서류와 양육비 합의서에 모두 지장을 찍었어요. 남편놈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자신의 전 재산을 저에게 넘기고 나서야 간신히 협의이혼 서류에 제 도장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위자료 1억 원에 3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 그리고 비상금 3천만 원까지 남편과 상간녀 측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뜯어낼 수 있는 모든 금전적 보상을 완벽하게 챙기며 저와 제 아이들의 권리를 지켜냈습니다. 돈이 상처를 온전히 치유해 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돈은 저와 제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거라 생각했죠. 모든 재산을 제 앞으로 돌려놓고 이혼 서류가 법원에 접수되던 즈음 시어머니의 끔찍한 본성도 다시 한번 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아들의 불륜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들은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위로하기는커녕 가해자인 아들을 감싸고 돌며 모든 책임을 제게 떠넘겼으니까요. 남자가 밖에서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기어이 이혼 사단을 내니? 애들 생각해서라도 그냥 넘어갈 줄도 알았어야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네가 결혼하고 안 꾸미고 살도 찌니까 우리 웅찬이가 밖으로 눈을 돌린 거 아니니? 바람난 아들의 잘못을 며느리의 외모 탓으로 돌리는 기막힌 태도에 저는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그 오만한 태도는 제가 아들의 아파트 명의를 온전히 제 앞으로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광기 어린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 시어머니에게서 불같이 화를 내는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야, 이 독하고 요망한 년아. 그 아파트가 내가 웅찬이 주려고 어떻게 마련한 건데 네가 그걸 홀랑 뺏어가? 당장 내 아들 집 내놔라. 수화기 너머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쏟아졌지만 저는 일말의 감정 동요 없이 차분하고 단호하게 맞받아쳤습니다.
그 아파트 아줌마 아들이 불륜 덮고 상간녀랑 결혼하고 싶어서 저한테 넘긴 겁니다. 뭐? 아줌마? 네, 이제 남남인데 아줌마죠. 그리고 따지려거든 바람핀 아들에게 직접 따지세요. 그리고 아들 잘못 키운 죗값 비싸게 치렀다고 생각하시고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매몰차게 끊고 시댁 식구들의 모든 번호를 영구 차단해버렸습니다. 반면 뻔뻔하게 새로운 출발을 꿈꿨던 조웅찬과 박진아의 삶은 그들이 원하던 핑크빛 미래가 아닌 완벽한 생지옥으로 변해간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굳이 상간소송으로 폭로하지 않아도 알아서 박진아의 행동이 폭로가 되었거든요. 박진아가 출산을 위해서 학교 휴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걸 박진아의 측근이 알게 되었나 봐요. 아름아름 소문이 났고 누군가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에 박진아에 대한 장문의 폭로글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불륜도 불륜이지만 과거에도 동기들의 남자친구를 상습적으로 빼앗았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도 그러고 살더니 최근에는 35살 애 둘 딸린 유부남 식당 사장과 불륜을 저지르고 임신까지 해서 본처를 쫓아내고 휴학 중이라는 적나라한 팩트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거였죠. 평소에 어쩌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원한을 많이 산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상대 남자인 제 전남편이 운영하는 식당 위치와 상호까지 특정이 된 겁니다. 그 여파로 인터넷 카페와 지역 커뮤니티에는 불륜 덮밥집이라는 낙인이 찍혔고 남편의 식당에는 비난과 조롱전화, 리뷰까지 빗발쳤다고 했습니다. 손님들의 발길도 끊겼고요. 결국 그 소문의 여파로 잘 나가던 조웅찬의 가게는 임시 휴업을 걸었어요. 그러다 나중엔 슬그머니 다시 열었는데 여전히 파리만 날리다 결국 폐업까지 했죠. 박진아도 아이를 낳고 다시 복학을 하려 했겠지만 이미 학교에 소문이 날 대로 났으니 다시 돌아가긴 힘들 겁니다. 아무리 얼굴이 철면피라도 말이죠. 박진아네 부모님이 1억까지 저한테 줘가며 상간소송하지 말아달라고 입막음했는데 정작 엉뚱한 데서 박진아에 대한 실체가 낱낱이 터진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혼 후 부모님 도움받아서 재취업도 하고 운동해서 살도 빼면서 나름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휴대전화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화면에 뜬 번호는 이미 지워버린 지 오래지만 단번에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전 남편 조웅찬이었으니까요. 용미야, 자니? 전에 동네에서 우연히 봤는데 살 많이 빼고 예뻐졌더라. 사실 나 박진아랑 곧 이혼해. 나 때문에 지 인생 망쳤다고 그렇게 원망을 퍼부어서 진작에 별거 중이었는데 얼마 전에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우다가 들킨 거야. 걔는 완전 병인 것 같아. 나 만나기 전에도 그렇게 동기생들 남친 뺏어서 사귀고 다니더니 나는 순진하게도 그 기집애한테 코 낀 것 같아. 지가 지 입으로 순진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데 가짠더라고요. 용미야, 너무 후회된다. 혹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애들도 걱정되고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까? 전화 한 번만 받아줘.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저는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식당도 폐업하고 모든 재산을 잃은 것도 모자라 상간녀에게 뒤통수 맞게 된 찌질하고도 궁상맞은 남자의 밑바닥.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우연히 본 전처가 빛나 보이니 염치도 없이 다시 매달려보는 수작이었죠. 하지만 이미 새 인생을 걷고 있는 제게 그런 쓰레기 같은 문자는 그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나 콧방귀가 나오는 한낱 스팸 메시지에 불과했습니다. 일말의 감정 동요나 분노조차 일지 않았습니다. 저는 답장 한 글자 보내지 않고 그 문자를 차갑게 무시한 뒤 그 번호도 영구 차단해버렸습니다. 한때는 절망의 끝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지만 굳은 의지로 가해자들에게 완벽한 죗값을 치르게 했고 제 손으로 직접 새로운 인생의 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아이의 손을 맞잡고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찬란하고 행복한 미래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 나가려 해요.
저의 길고도 치열했던, 그리고 결국은 사이다로 끝맺은 저의 복수극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속초에서 나고 자란 30살 여성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돈에 눈먼 인간들이 어떻게 제 손에 무너졌는지, 그리고 제가 그 상처를 딛고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인생은 나름 공평하다는 것, 또 죄짓고는 못 산다는 걸 제 사연을 통해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생선구이 식당에서 일을 합니다. 원래는 부모님 두 분이 생선구이 식당을 운영하셨는데요. 현재는 아빠와 저 두 사람이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5년 정도 하다가 그만두고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는데요. 20대 후반쯤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연애할 때 그 사람은 참 자상했어요. 공무원 시험에 결국 떨어지고 차선책으로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는 거다 보니 마음이 좀 힘들 때도 많았는데, 그런 저보고 오히려 대견하고 성실하고 멋지다고 말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공무원 시험 실패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부모님 밑에서 일하는데 뭐가 대단하느냐고 씁쓸하게 웃었는데, 그런 저더러 강단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주더라고요. 오랫동안 공무원 공부를 했다 보니 포기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고 또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저는 5년 정도 해보고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부모님 밑에서 일을 했는데 그런 제 모습이 현실적이고 야무진 것 같다고도 하더라고요. 그 말이 어찌나 위로가 되고 고마운지요. 저도 저를 마냥 좋게 봐주는 그 사람이 좋더라고요. 그 남자는 자주 물에 손을 담그는 제 손이 춥고 틀까봐 늘 자기 주머니에 제 손을 넣고 다니며 네 손도 마음도 평생 따뜻하게 해줄게 라고 말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회사는 작은 중소기업에 다녔고 월급이 많거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다정함 하나 믿고 2년 연애 끝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마냥 결혼해서도 알콩달콩 잘 살 줄 알았는데 결혼은 좋았던 연애 감정만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결혼 전부터 그의 가족들은 어떤 사람인지도 잘 살펴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결혼 생활의 비극은 전부 제 시누이로부터 시작되었거든요. 저희 시누는 정말 답도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30 중반이 다 돼가도록 제대로 된 일 한번 해본 적 없이 시어머니 집에 얹혀 살았는데요. 그러면서 자존심도 강하고 콧대도 높았죠.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현실을 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늘 발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거나 뭔가를 배워볼 생각은 없고 그저 인생은 한 방이라는 소리를 곧잘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입만 열면 투자니 대박이니 소리를 달고 살았죠. 그렇다고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뜬구름 잡는 것처럼 한 방이면 된다느니 그런 소리를 곧잘 했어요. 게다가 본인은 자기 앞가림도 하나 못하면서 남의 돈 귀한 줄은 모르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 직업이 그럴싸하지 않으면 바로 무시하는 그런 인간이었죠. 그렇다 보니 저도 엄청 무시했습니다. 제가 부모님의 식당에서 일을 한다고 하니 시작부터 얕잡아 봤던 거죠. 저더러 나이도 많지 않은데 사회생활은 안 하고 바로 부모님 밑에서 일하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신우는 저에게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정작 제대로 된 일 한번 해본 적 없이 어머님에게 빌부터 사는 건 본인이면서요. 자기 힘으로 돈 한번 벌어본 적 없는 사람이 바로 저희 신우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모님 식당에서 일한다고 무시하는데
저희 부모님 가게는 장사도 잘 되는 편이고 오랜 단골들도 많은 나름 로컬 맛집이거든요. 그런데도 부모님 밑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저를 비아냥거리니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하여튼 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신우가 지 친구들이랑 저희 가게에 놀러 왔어요. 사실 안 와도 되는데 부득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예약 자리로 따로 테이블을 비워놨습니다. 그래도 신우가 왔다고 서비스도 팍팍 주고 나중에 계산할 때 할인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표정 엄청 안 좋더니 나중에 저한테 전화해서 섭섭하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일부러 팔아주려고 친구들 데리고 간 건데 돈을 다 받았다고요. 저 신우한테 오라고 한 적 한 번도 없고 오히려 신우가 온다고 했을 때 올 필요 없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먹고 싶어서 오는 거면 상관없는데 자꾸 팔아주러 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가게 이미 엄청 바쁘고 장사 잘 됩니다. 팔아주고 말고 할 가게도 아니고 오히려 손님 많을 땐 웨이팅도 하는데 신우가 자기 자리 맡아달라고 해서 그 자리 빼놓기까지 한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팔아주러 간다라더니 왜 계산하고 돈 받느냐고 섭섭해하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었죠. 저는 원래 잘 따지지도 못하고 그런 성격이라서 그냥 어색하게 웃고 말았는데요. 더 황당한 건 나중에 남편이 그 음식값을 신우에게 기어코 줬다는 겁니다. 저의 환장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저희 남편이요. 결혼 전 그토록 다정다감하고 착한 사람 같아서 좋아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우유부단하고 말만 번드르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님과 신우에게 완전 휘둘리면서 자기 주장도 없는 귀도 엄청 얇은 사람이었고요. 염치도 없고 철딱서니도 없는 신우와 그런 신우 말이라면 다 맞는 줄 아는 어리석은 남편. 그 조합 때문에 저는 너무 힘들고 결혼 생활이 괴로웠던 거죠. 그런데 그냥 철딱서니만 없으면 상관이 없었게요. 자꾸 우리 가정을 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저희 가게 브레이크 타임에 신우가 저를 찾아와서는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앞에 카페에 잠깐 가게 되었죠. 무슨 일이세요, 형님? 신우는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맛살을 찌푸리며 고생이지? 땀 때문에 머리 다 들러붙은 것 봐. 점심때 손님이 너무 많았거든요. 올케는 나이도 어린데 언제까지 그 미련하게 고생하며 살 거야? 솔직히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몸써서 돈을 모아? 라는 겁니다. 좀 어이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웃으며 그랬죠. 그럼 어떻게 돈을 모아요? 돈 버는 방법은 다 따로 있지. 그렇게 몸 갈아서 벌어봤자 뭐 얼마나 벌어. 괜히 골병만 나지. 내가 가만 보니까 올케나 성민이나 부자 되긴 좀 글른 것 같아. 요즘은 그냥 디립다 일만 해선 절대 부자 못 되거든. 근데 올케나 성민이나 그냥 일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기획 부동산 안내서 하나를 주는 겁니다. 자기 아는 친구가 줬다면서 여기가 나중에 돈이 될 거라고 하면서 투자를 해보래요. 자기를 믿고요. 자기를 믿긴 뭘 믿나요? 전문가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요. 게다가 이것도 뭐 제대로 된 정보도 아니고 그냥 자기 친구한테 들은 정보랍니다. 그러면서 뭐 대단한 거라도 알려주는 것처럼 구는 거예요. 내 친구가 부동산에서 일하는 애인데 본인이 부동산에서 일하다 보니 이런저런 정보 잘 알거든. 친구분이 공인중개사 하세요? 아니, 그냥 부동산에서 보조 업무 하는 애야. 근데 듣는 이야기가 엄청 많은 거지. 걔 일하는 부동산이 크기도 크고 돈 많은 사람도 많이 오거든. 근데 이거 정말 괜찮대. 그래서 나는 엄마한테 얘기해서 투자 좀 해보라고 할 거야. 그냥 우리만 할까 하다가 성민이네도 이런 정보는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해서 알려주러 온 거야. 라는데 신우나 그 친구들이나 도찐 개찐이고 이걸 뭐 어쩌라는 건지 싶더라고요.
얼핏 봐서 주소 같은 걸 봐도 절대 잘 될 리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좋게 좋게 거절했습니다. 형님, 마음은 정말 감사한데요. 저희는 이런 데 투자할 여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형님도 큰돈 들어가는 일은 신중하게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저희는 그냥 차곡차곡 모으는 게 마음 편하고요. 제 딴에는 형님이 어머니한테도 얘기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머님이 돈이 많으신 것도 아닌데 그나마도 있는 돈 괜히 신우 때문에 헛바람 들어서 날릴까봐 염려스럽기도 하고요. 참 희한하게도 신우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어머님이나 남편이 신우 말이라면 다 맞다고 하고 껌뻑 죽더라고요.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신우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더니 좋은 정보 있어서 가족끼리 알려주는 거잖아. 하다못해 올케네 부모님한테라도 얘기해줘. 저희 부모님은 투자 이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저는 웃으며 말하는데 신우 표정이 더 안 좋더라고요. 올케, 내가 주는 정보가 별 볼 일 없어 보여? 그래서 이래?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정말 투자에 크게 관심이 없고 돈도 없어요. 저희 부모님도 투자에 관심 없으시고요. 걔가 공인중개사는 아니어도 정보력이 얼마나 확실하는데 나니까 이런 정보 주는 거야. 올케네도 같이 잘 살자고. 형님, 마음은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 크게 생각이 없어서. 참나, 평생 생선 냄새 맡아가면서 푼돈이나 벌던가. 신우는 갑자기 급발진을 하더니 저렇게 말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말을 저렇게 하나 싶어서 너무 황당했는데 그 후에 더 황당한 일이 또 기다리고 있었죠. 어머님에게 전화해서 올케가 자기를 무시한다느니 집에 있다고 자기 말을 우습게 여긴다느니 울고불고 난리를 친 모양이에요. 어머님도 저한테 전화해서는 예, 아무리 그래도 신우가 너네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그렇게 면전에 대고 딱 잘라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뭘 어떻게 말했어야 되나요? 좋게 좋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성은이 걔가 지금은 집에 있지만 학교 다닐 때 머리도 좋았고 공부도 곧잘했던 애다. 전교 1등도 하고 그랬던 애야. 괜한 허튼 말하고 다니고 그런 애가 아니라고. 아니, 어머님, 저는 그런 투자 관련해서 생각도 없는데 형님이 일방적으로 얘기하신 거고. 그럼 기분 안 나쁘게 적당히 잘 둘러대던지. 너는 그런 융통성도 없니? 라며 저를 꾸짖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저렇게 말했으면 됐지 제가 저기서 뭐 얼마나 더 돌려 말해야 하나요? 그런데 신우는 남편한테도 전화해서 네 마누라가 나를 무시한다 어쩐다 하면서 지도 생선 가게에서 알바나 하면서 누굴 무시하느냐고 생 난리를 쳤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저야말로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한마디로 자기 말 듣고 제가 네네 형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하는데 안 한다고 단칼에 거절하니 기분이 상당히 나빴나 봐요. 진짜 자격지심과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사람 같더라고요. 오히려 저를 개무시하는 건 신우 아닌가요? 그런데도 어머님과 남편에게 저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고 저는 그때 신우의 실체를 제대로 본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저한테 누나가 좀 꼬인 데가 있긴 한데 나쁜 사람은 아니라면서 그냥 자기 딴에는 우리한테 뭐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런 것 같다면서 기분 안 나쁘게 적당히 받아주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알겠다고 했고요. 저는 그래도 그때까지는 남편이 제 편이 되어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만 보니 남편은 제 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예 남의 일처럼 무책임한 방관을 하고 그저 제가 적당히 맞춰주면서 참으라는 거였더라고요. 문제 일으키지 말고 뭐든지 좋게 좋게 그냥 넘어가자는 주의고요. 비겁하게 눈을 피하던 남편의 모습, 그게 제 불행의 예고편이었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사건 이후 신우이의 괴롭힘은 부쩍 심해졌습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한잔 한다고 조금 늦게 들어가는 날이었는데 그걸 우연히 신우가 봤나 봐요. 같은 동네니까 마주칠 일도 많았죠. 그런데 어머님께 제가 밤늦게 술 먹으며 놀러 다니고 성민이는 나 몰라라 한다는 얘기를 바로 전했습니다. 어머님은 아무리 그래도 결혼한 새댁인데 밤늦게 술 먹고 다니는 짓은 하지 말라고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몇 개월 만에 만난 친구랑 동네 고깃집에서 고기 먹으면서 술 한잔 한 거 가지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황당했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귀한 옥돔을 몇 마리 주셨어요. 제가 유난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정성껏 구워 남편과 저녁 상 차려 먹으려는데 예고 없이 신우가 들이닥쳤습니다. 아, 형님 어쩐 일로. 내 동생 집에 내가 오지도 못해? 밥 먹고 있었네? 그러면서 제 자리에 앉는 겁니다. 저는 황당한 기분으로 다시 제 밥을 들고 오는데 그 사이에 옥돔을 지가 다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올케는 되게 좋은 거 먹고 지낸다. 이런 거 혼자 먹지 말고 시어머니도 좀 챙기고 그래. 그러다가 저희 엄마가 챙겨주신 나머지 옥돔을 찾아내서는 낼름 챙겼습니다. 어차피 올케는 생선구이 식당에서 일하니까 이런 거 실컷 먹을 거 아냐. 이건 내가 챙겨가서 엄마랑 먹을게. 이런 건 좀 놔두고 그래라. 어떻게 자기들끼리만. 내가 이건 엄마한테 올케가 준 거라고 해줄게. 올케 위해서. 내 덕분에 점수 좀 따는 거야. 그러면서 홀라당 들고 가는 겁니다. 들고 가지 말라는 말도 못하고 어버바 하는데 남편도 모른 체 하면서 들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엄마가 저 먹으라고 일부러 사다 주신 건데 어이가 없었죠. 신우가 가고 나서 남편에게 따지니 한다는 말이 자기야, 생선 정도야 그냥 좀 주자. 엄마가 나 먹으라고 따로 챙겨주신 거잖아. 아, 그래도 누나랑 엄마도 워낙 좋아하니까. 그리고 자기도 가만 보면 은근 속 좁아. 우리 누나 시집도 못 가고 엄마랑 사느라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어. 사소한 걸로 눈치 좀 주지 말고 웬만하면 당신이 좀 참고 좋게 좋게 넘어가자. 집안 시끄러워서 자기도 좋을 게 없잖아, 가족끼리. 어? 신우의 행포에도 남편은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저를 가르치려 들고 쪼잔한 사람 만들더라고요. 남편이라도 중간에서 역할을 잘하면 모르겠는데 남편의 침묵과 방관이 신우이에게는 날개를 달아준 격이었습니다. 신우이는 제 침묵을 만만함으로 여겼는지 점점 더 선을 넘었거든요. 급기야 자기도 사업을 하겠다며 저희 남편을 꼬드겨서 같이 하자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 샐러드 카페가 없잖아. 요즘 젊은 사람들 샐러드 많이 먹고 특히나 여자들은 밥 대신 샐러드 많이 먹는 거 알지? 진짜 괜찮은 프랜차이즈가 있더라고. 강남에서 대박 난 거래. 근데 돈이 좀 모자란데. 성민이랑 나랑 동업으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 이 아파트 담보로 대출 좀 받아서 같이 하자. 라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남편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와서는 누나가 이번엔 진짜 제대로 알아본 것 같아. 마음 잡고 뭔가 시작하려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무슨 수로 도와줘? 누나 말처럼 아파트 대출 좀 더 나오지 않아? 가족으로서 힘 좀 보태주고 싶어. 사실 누나 저러고 있으면 우리도 안 좋은 거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물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우리 이 집 이미 대출 많이 했잖아. 여기서 대출 더 받으면 우리 보고 죽으라는 소리야? 아, 누나가 뭔가 한다 하니까 난 좀 도와주고 싶어서 그렇지. 난 못 도와줘. 도와주고 싶으면 당신이랑 어머님이 알아서 해. 너 진짜 왜 그래? 엄마랑 누나 저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서 딱 잘라 거절하면 내 체면은 뭐가 돼? 그리고 넌 왜 그렇게 매사에 부정적이고 독하니? 누나가 잘해보려고 하잖아. 가족끼리 좀 못 도와줘? 남편의 눈빛에는 저에 대한 걱정이나 미안함은 단 1%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누나의 길을 살려주지 못해 안달이 난 동생의 모습뿐이었죠. 저는 절대 안 된다고 거절했는데 남편이 오히려 토라져서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남편도 자기 본가 식구들만 챙기고 나는 안중에도 없구나 라는 것을요. 제가 기어코 안 된다고 했음에도 남편은 신우에게 저를 잘 설득해 본다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신우도 지금 신혼집 어차피 네 집은 더 많은데 왜 올케 눈치 보느냐고 그냥 네 마음대로 하라고 바람을 넣었죠. 어차피 너네 집 네 명의로 되어 있잖아. 올케 동의 없어도 네 명의면 되는데 뭐하러 허락을 받아. 그건 네 권리야. 남편 역시 그 말에 아, 맞네. 4명이니까 상관없나? 오, 역시 우리 누나 똑똑하네. 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지금 신혼집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 돈 5천만 원에 제 돈 2천만 원이 들어있었고 나머지는 대출이었는데 그 대출은 사실상 같이 갚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명의가 지 거니까 지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죠. 저는 그럴 거면 내 돈 내놓으라는 소리까지 나왔고 남편하고도 자꾸 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쩌든 신우 말대로 가게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죠. 캄캄한 방 안에서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할 이유가 있을까 하고요. 나도 밖에서 피땀 흘려 돈 벌어서 대출금 같이 갚고 있는데 남편은 지 마음대로 하려 하고 저 답도 없는 신우도 계속 봐야 하고 저는 어느 정도 이혼에 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손잡고 온다더니 저에게 엄청난 일이 생겼어요. 그맘때 저희 친정 부모님이 오랜만에 두 분이서 여행을 떠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혼을 고민 중이긴 했지만 아직 부모님께 말씀드리진 않았고 혼자서 끙끙대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기분 좋게 여행을 가신다 하기에 갔다 와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었죠. 출발하던 날 아침 엄마는 설레는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민정아, 사진 많이 찍어서 보내줄게. 너도 남편이랑 맛있는 거 사 먹고 있어라. 엄마의 그 들뜬 목소리가 마치 어제 일처럼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엄마 돈 아끼지 말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재밌게 놀다 와 라고 대답했었죠. 그런데 그날 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어요. 이순희 씨 따님 되시나요? 여기 병원 응급실입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이송되셨는데 상태가 아주 위중합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겠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숨이 턱 막히더군요.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을 미친 듯이 흔들어 깨웠습니다. 우리 부모님 사고 났대. 빨리 일어나. 울부짖으며 옷을 챙겨 입는데 양말 하나 제대로 신기지 않을 정도로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속으로 제발 무사하기만을 바랬죠. 마침내 도착한 응급실 앞. 하지만 하늘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15톤 트럭과 엄마 아빠가 탄 차가 충돌했는데요. 조수석에 앉아 계시던 엄마는 구급대원들의 손을 쓸 새도 없이 그 자리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고 했습니다. 의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응급실 바닥에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하얀 천에 덮인 채 차갑게 누워있는 엄마를 마주했을 때 제 가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통증에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아빠는 수술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지옥 같은 현실을 감당해야만 했죠. 남편은 슬퍼하는 척하면서도 손으로는 쉴 새 없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누나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있더군요. 저도 그걸 봤지만 너무 정신이 없고 힘들어서 그냥 모른 채 했습니다. 아빠는 긴급수술 후 의식을 차리지 못하셨습니다. 언제 일어나실지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일단 엄마의 장례식부터 치러야 했죠. 너무 갑작스럽고 기막힌 상황이라 상복을 입고 앉아있는데 눈물조차 나오지 않고 멍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도 다 왔습니다.
위로하는 말도 들리지 않고 이 모든 게 꿈이길 바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이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빠는 스스로 누워 계시고 엄마는 돌아가시고 너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죠. 그런데 정말 기막힌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조문객이 뜸해진 새벽 3시경 멍하게 엄마 영정사진을 보고 있는데 신우가 제 옆으로 슬그머니 다가와 앉으며 제 어깨를 다독이는 척 하더군요. 옳게 내가 괜히 이런 말 하는 거 아니고 나중에 보험금 나오는 거 정리 잘해야 해. 세금도 그렇고 주변에서 말 나올 수 있잖아. 그리고 우리 쪽 지인들이 낸 부조는 따로 정리해두는 게 맞지 않을까? 나중에 우리 엄마 장례 때 결국 내가 갚아야 할 돈인데. 저는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멍하게 있는데 그 와중에 와서 저런 말을 씨부리는 겁니다. 피가 거꾸로 솟고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진짜 욕이 한 바가지 나올 것 같은데 엄마 빈소에서 소란 일으키고 싶지 않아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옳게 어머니가 보험은 잘 들어놓으셨지? 사망보험금이 나올 텐데 그거 나오면 우리 사업에 좀 보태는 게 어때? 차라리 잘 됐네. 우리 너무 대출을 많이 해야 했는데 보험금으로 투자를 하면. 그 순간 제 인내심은 가루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고? 저는 그 순간 눈이 돌아서 신우 머리채를 잡았어요. 야, 이 망할려나. 내가 어디까지 하는지 가만두고 봤는데 진짜 해도 너무하네. 엄마 보험금을 네가 왜 탐내는데? 뭐? 차라리 잘 됐다고? 이 개같은 년아. 할 말 있고 못할 말 있지. 정도껏 해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신우 머리채를 잡고 악을 지르자 안에서 자고 있던 남편과 어머님도 놀라서 달려 나오더군요. 신우는 놓으라고 악을 지르고 저는 정말 죽일 기세로 신우 머리채를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거기 있던 몇 명의 친척들도 놀라서 다 저희를 말렸죠. 야, 이 버러지만도 못한 년아. 내 엄마 빈소에서 꺼져. 뭐? 보험금을 너네 사업에 못해. 사람이 할 말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야. 엄마 돌아가시고 지금 제정신도 아닌 사람 앞에서 뭐가 어째? 당장 안 꺼져? 저는 신우를 바닥에 내팽개쳤고 어머님은 저한테 삿대질을 하더라고요. 야, 너 미쳤냐? 어디 신우한테? 어머님도 같이 손잡고 꺼지세요. 딸녀를 저 따위로 키우신 건 어머님 잘못돼 있으니까. 뭐야? 야, 너 말 다 했어? 너도 꺼져. 나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저 답도 없는 미친 누나년 데리고 여기서 당장 꺼지라고. 나 너랑 더 이상 안 살아. 사업 오냐. 네 누나가 하자는 대로 어디 실컷 해라. 나는 너랑 이혼할 거니까. 네 식구들이랑 죽이 되든 바위 되든 알아서 하고 여기서 꺼지라고. 저는 완전 발광을 하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빈소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몇 시간 동안 오열을 했던 것 같아요. 저런 것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한 게 너무 기막히고 제 상황도 너무 기막히더라고요. 저는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서 처절하게 울고 또 울었습니다. 진짜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듯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미친 듯이 울고 나니 마음이 정리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저것들 다 끊어내야 내가 살겠구나. 정신이 확 들었죠. 저는 그렇게 엄마를 보내드린 뒤 바로 이혼소송에 착수했습니다. 변호사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인들의 고유 재산이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니 걱정 마세요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남편이 마음대로 저희 집 대출을 받고 시댁 식구들이 저를 괴롭힌 내용을 증거로 혼인 파탄의 큰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신우가 문자나 전화로 사업자금 안 보탠다고 막말했던 증거들이었죠. 저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했고 그들은 결국 위자료까지 뱉어내며 이혼당했습니다. 신혼집에 대한 지분도 철저히 계산해서 나눠 가지고요. 그 이혼 준비를 하면서 일어나지 않는 아빠를 옆에서 간호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이 거의 마무리가 될 시점부터 부모님의 생선구이 가게를 다시 오픈했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몸이 바빠야 할 것 같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낮에는 식당 일을 하고 퇴근하면 아빠의 병원으로 갔습니다.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몸이 힘들고 지치니 그래도 잡생각이 덜하더라고요. 저는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악착같이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면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대답이 없으셨지만 저는 믿었어요. 제 목소리가 아버지를 이 세상으로 다시 끌어당기는 밧줄이 될 거라고요. 그렇게 몇 개월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너무 살이 빠져 뼈만 앙상해질 정도였습니다. 주변에선 저보고 너무 무리한다고 했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오히려 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병실에 앉아 아버지의 굳은 손마디를 주무르고 있는데 제 손을 잡고 있던 아버지의 검지손가락이 까딱였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급하게 의사를 불러왔고 오랫동안 감겨있던 아버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기적처럼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옆에서 울고 있는 저를 발견하시고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딸. 그 한마디에 그동안 독하게 버텼던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 후 아빠는 제 부축을 받으며 조금씩 재활 훈련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나서는 저와 같이 가게 일을 다시 시작하셨죠. 저희의 사정을 아름아름 알고 있는 동네 분들은 아빠가 돌아오신 것을 환영하고 가게도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가게는 더 바빠졌죠. 그렇게 바쁘고 정신없이 지내던 무렵 언젠가부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모르는 번호라서 그냥 받지 않았는데 어느 날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었죠. 너무 황당해서 여길 왜 오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민정아, 잘 지냈어? 남편의 행색이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원래는 멀끔했는데 그 사이에 완전 노숙자처럼 변한 겁니다. 누나가 기어코 사업하자고 해서 나 회사 그만두고 퇴직금이랑 대출금까지 다 해줬거든. 거기다가 누나가 그때 말한 부동산 투자도 했는데 완전 망했어. 누나가 그 부동산 때문에 사채까지 써가지고 집도 넘어가고 나 완전 신용불량자 되고 엄마는 충격으로 쓰러지셨어. 이렇게 되니까 자기밖에 떠오르는 데가 없더라. 자기 말대로 했어야 되는데. 누나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진짜. 누나고 뭐고 이제 꼴도 보기 싫어.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추해 보이고 초라하던지 저도 모르게 몸서리가 처지더군요. 저는 카운터 서랍을 열어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건넸어요. 우리 끝난 사이인데 여길 왜 왔는지 모르겠다. 이거 가지고 가서 해장국이나 한 그릇 사 먹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 이제 네가 어떻게 살던지 내 알 바 아니야. 내가 오늘은 마지막 정을 생각해서 이건 주는데 다음엔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러니까 다신 여기 찾아오지 마. 저는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모시고 전 남편 곁을 지나갔죠. 지금도 저는 신기합니다. 뭐 때문에 그 집불도 없는 신우말을 철석같이 믿었는지요. 남편이나 전시모나 그토록 어리석은 사람이니 결국 다 같이 손잡고 나락을 간 것이겠죠. 저에게는 더 이상 아무 관심도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라 어쩌고 살던지 이젠 상관없습니다. 망했든 죽었든 뭐 어쩌든 가네요. 가끔 장사를 마치고 밤바다를 보며 걷다 보면 그 지독했던 시간들이 꿈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 견뎌온 제 자신이 기특하기도 해요. 그 고통이 저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고 깊은 뿌리를 내리게 만든 걸음이 되었다는 것을요. 저는 내일 아침에도 더 활기차게 가게 문을 열 겁니다.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실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제 곁에서 웃고 계신 아빠가 더 오래 행복하실 수 있도록 말이죠.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